김민수 대표님과 안지원 신한금융투자 PB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2주 만에 뵈니까 되게 오랜만에 뵈는 것 같고. 네. 누구세요? 예. 많이 젊어지셨어요 그 사이에. 아 그런가요? 네. 네, 달라진 건 학창 없는데. 시절로 잠깐 돌아갔다 오셨잖아요. 아 그렇군요. 물론 뭐 석사이긴 하지만, 네. 네. 네, 뭐.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또 민망한데요. 떡 안 돌리시나요 떡? 여기요. 네. 예 고민하고 제가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싸만코라도. 예. 붕어 싸만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접수했습니다. 해프로. 네. 네. 아, 사실은 뭐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좀 시장이 좋으면 이렇게 이런 얘기도 좀 오래 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도 사실은 시장이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고 또 환율이 뭐 네. 20원 가까이 오르고 이러니까 조금 이게 항상 우리나라 시장은 이 외환 시장이 흔들리면 좀 공포감이 더하거든요. 네. 어떻게 두 분 오늘 시장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일단 주말 내내 마음의 준비를 했죠. 음. 그래서 오늘은 사실 거의 뭐 예상대로지 않았나. 왜냐면 한국 뭐 야간 선물이 한 1.7% 정도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중에 또 나스닥 선물이 한 1% 중반대 급락하고 있어서 한 3%까지 빠질 수도 있겠다. 그 덜 빠지면 다행이다 싶었는데 오늘 마지막에 조금 돌리긴 하더라고요. 코스피에서. 그래서 2%, 2.8% 오늘 코스닥이 좀 특히 좀 많이 빠지긴 했죠. 김 대표님 어떻게 오늘 그냥 각오했던 정도입니까? 생각했던 정도? 제가 주말 금요일 날 자는데 문을 열어놓고 잤어요. 그랬더니 바로 감기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와, 요즘 요즘 일교차가 아시지. 심하니까요. 네. 그래 목이 약간 좀 갔습니다. 좀 네. 예. 원래 꾀꼬리 같은 목소리였는데 지금 그게 한국 시장하고 연관된 어떤 썸띵 중요한 서사를 풀시기 위해서 그 중요한 얘기하셨던 거 거예요.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서 감기약 먹고 하니까 해롱해롱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뭐 졸다 말다 하는데 꿈속에서 자꾸 네. 외국인들은 선물을 사요. 꿈속에서. 네. 어. 선물 매수 계속 사더라고요. 그래서 꿈에서. 네. 그래서 그냥 느낌상 그냥 외국인들 그러면 괜찮겠지 뭐라고 해서 외국인 수급 좀 보고 게다가 주도주 꺾이든지 이거만 체크하자라는 네. 생각에서 봤는데 종가상으로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것 봐라라고 뭐 감기약 기운입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주도주 쪽에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그거 있죠. 뭐 태조 이방원 이방원. 얘기 하도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자체 실체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하고 싶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에너지가 변하면서 나오는 거를 계속 많이 담고 있는데 이번에 파월 의장 발언에서도 결국에는 물가 안 떨어지면 금리 계속 올리겠다. 그 물가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거는 지금 에너지 가격의 상승인데 그럼 이게 웬만해서 잘 안 떨어질 걸 대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에너지 쪽에 관련된 섹터는 계속 보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쪽에 대한 아이디어고 반대로 보게 되면 에너지 가격들이 하락하게 되면 그럼 물가 피크아웃이 본격적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본격적인 위험 자산의 시그널이 선호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게 또 하나의 잣대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키 팩터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아직 감기 기운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감기팀이 결국 이제 좋은 영감을 주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외국인 선물 매수. 영감이라니 아직 나이가 젊은데요. 예. 예, 아유 웃어 드렸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예. 호응했습니다. 이번엔 그래도 약간 예. 센스가 느껴졌어요. 타이밍 맞게 웃었죠. 예. 큰일 날 뻔했네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주말에 저도 좀 각오를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시장이 많이 망가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환율이 많이 튀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 팀장님 그 혹시 외국인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거의 8주? 2달 정도 계속 순매수잖아요. 오늘도 외국인은 뭐 크게 어떤 변화는 없었나요? 계속 순매수 사실 기조. 코스피에서는 한 400억 정도, 5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한 7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큰 움직임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에 대해서 어디는 뭐 흔히 말하는 공매도를 뭐 다시 쇼커버링? 쇼커버링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냥 한국 원화자산이 싸게 느껴지니까 사는 거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저야 뭐 네. 외국인들 사는 게 진짜 사는 건 아니다라는 느낌이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냥 외국인들이 결국엔 약간 중립 포지션, 관망의 포지션이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미국은 심하게 하락했지만
나머지 지표들 보게 되면 또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채권 가격의 변화라든가 거기다가 나오는 뭐 달러의 변화라든가 만약에 위험 자산이 그렇게 폭락할 정도면 다른 것도 다 같이 뭔가 엄청난 변동을 좀 키워야 되는데 되게 좀 잠잠했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걸 보고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닐까. 특히 너무 앞서가지 마라. 그거를 위험 자산에 대해서만 이제 어느 정도 받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부터가 숙제죠. 그러면 말 그대로 채권 반응하는지 달러는 또 그에 맞춰서 또 계속 인덱스 뭐 109, 110 넘어가는지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한국은 달러화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안 비싸. 그러니까 완전히 더 싸죠. 더 싼 거죠. 예.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여기서는 그냥 뭐 기다려보고 혹시나 미국이 더 오버하면서 낙폭을 키운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외국인들도 반응할 겁니다. 하락 포지션 다시 구축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전인 것 같아서 예. 지금 박봉인 시중 생각도 좀 여쭤보고 저요? 싶은데. 예. 외국인. 외국인요? 외국인 지금 7월 5일인가부터 해서 한 5조 5천 원 정도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쇼코링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번은 원화는 저는 걱정 안 해요. 한은 총재께서도 걱정 안 한다고 얘기하셨고 그것 때문만이 아니고 원화만 약세무인데 지금 유로원은 연초하고 지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큰 변동이 없어요. 반면에 엔화하고는 오히려 워낙 강세고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이번 거는 특별하게 한국이 위기가 와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읽기는 어렵고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현재 환율이면은 한국 시장의 저평가 매력은 오히려 과거보다 지수 2200대나 지금이나 크게 다름 없이 매력이 커졌으니까 뭐 한국 물에 대해서 크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의 최근 네. 순매수 기조가 크게 흔들릴 것 같진 않다. 이 정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안 팀장님 오늘 어쨌든 간에 금리가 크게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조금 조정을 받은 섹터가 아무래도 IT와 성장주가 좀 특히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네. IT는 특히 좀 반등의 기미가 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디램 현물가가 지금 10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데이터만 해도 제품별로 한 1에서 4%까지 골고루 다 하락을 했고요. 당연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8%나 급락한 것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델이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뭐 실적은 그 가이던스하고 비슷했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 PC 수요가 좀 둔화세를 보였고 올해 PC 출하량이 13% 감소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다른 업체들 가이던스 많이 PC 수요는 하향을 했는데 이렇게 숫자가 13% 감소할 거다라고 정확히 이렇게 숫자를 제시한 데는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네. 미국 시장 하락도 아마 이것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폰 관련해서 이 벤더 쪽에 이슈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중국의 낸드 1위 업체인 YMTC가 아이폰 14에 128단 낸드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계속 얘기가 있었어요. 네. 하이닉스하고 이제 키옥시아가 네. 이제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업체들 많은데 6위잖아요. YMTC가 네. 갑자기 이렇게 넣은 걸로 봐서 좀 중국 시장이 점점 이렇게 좀 위협을 해오는 것 같습니다. 국내 부품사들도. 네. 그리고 애플의 중화권 매출 비중이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 게 아마 그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숫자로 보니까 저도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2020년도에는 13.6%, 21년도에는 21.3%, 22년도에는 최근에 25.8%까지 2년 만에 2배 정도까지 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력만 보면 사실 YMTC를 받아들일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기술 지원까지 할 정도로 좀 중국 비중을 좀 억지로라도 네. 늘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낸드가 원래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불안정한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오류가 많은 메모리니까 쓸 수 있었을 것도 같아요. 네, 뭐 그렇고 근데 뭐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저렇게 늘어나니까 계속 좀 문제긴 하네요. 미국 정부는 자꾸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애플이 자꾸 중국 친화적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방향성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아마 그 시진핑 그 3년임 근처 오면서 그거에 대한 요구가 좀 많아진 것 같죠. 중국 분들도 그 좀 뭐라 그럴까 개인 정보 보호에 관심이 많아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갑자기 그래서- 예. 나 얘기하십시오. 예. 아니. 더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들어야 저 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약간 손을 내미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지금 반독점 관련해서 애플 기소 준비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자꾸 그쪽으로 가면 우리 안 좋은데 하는 게 지금 행정부 입장 쪽에 약간 변화가 아닌가 싶어서 이거는 이제 좀 제동을 건다는 얘기겠죠, 애플한테도. 그래서 좀 길들이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있고 뭐 결과 지켜봐야죠. 그거 얘기 나오고 나서 애플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원래 한 1.7%대, 한 2%대에서 마이너스권에서 버티다가 그 얘기 나오고 그냥 쭉 밀리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거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간에 IT 섹터가 지금 사실 모멘텀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뭐 업사이드가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인 거잖아요. 반도체 가격도 지금 계속 빠지고 뭐 전체적으로 뭐 수요나 PC 수요도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해서 지수 관련 대형주는 좀 쉬어가는 상황이니까 이제 여의도 전망들을 이렇게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당분간 지수는 박스권.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박스권일 때 이런 장일수록 종목 위주로 종목 장세 간다. 그래서 뭐 태조 이방원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럴 때 순환매 돌면 뭐 중소형 종목들이 뭐 몇 배씩 날아가니까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쨌든 시장이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물고기 한두 마리씩 튈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장 에너지가 다운될 수 있는 건지 혹시 현재 시장의 어떤 색깔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자가 맞습니다. 후자? 네, 후자. 뒤에 제가 말씀드린 거? 무조건 후자입니다. 네, 근데 종목 장세로 가면서 시장 근데 이게 솔직히 과거 대비하게 되면 네. 예탁금이 20몇 조 때 대비해서 50조 때면은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이런 상황 쪽에서 시장이 재미가 없는 가운데 그냥 돈을 돌리겠습니까? 계속 뭔가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런 현상들이 보이게 되면 종목 장세가 나오는 건 맞는데 또 주도주도 지금 보이시는 거 분명히 있는 거 맞고 단 하나 많이 올랐다는 거 빼고는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그쪽은 맞는데 계속 붙어보려고는 하는데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렇다고 이런 쪽에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 이게 밀리는데 시그널이 나와서 밀릴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의 변화를 통해서 나왔던 이 여러 가지 섹터들 이게 그렇게 되면 나머지 쪽에서 거기 가까운 종목들 찾아가려고 계속 노력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방산 같은 경우도 그래요. 방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뭐 현대로템 거기다가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몇 종목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올라가는 거는 인정.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 같이 또 그러면 수혜를 볼 게 아니냐. 안쪽에서 거기 또 부품 회사들 막 또 찾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요즘 재부각 받는 게 S&T 그룹들입니다. 네,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종목의 아이디어가 계속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지금은 차라리 그러면은 시장이 지수는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없다고 하더라도 뭐 전초점만 깨지 마라. 만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종목 장세에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대응을 하려면 좀 찾고 좀 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공부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섹터 쪽에서 하나 주도가 움직일 때 거기 나온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계속 찾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대응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아유, 내가 물린 내 네이버 카카오 보고 있고 삼성전자 보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답이 안 나오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이동해야 될 시기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좀 이런 얘기 드린다고 뭐 또 바꾸시겠습니까? 근데 액션은 해야 된다 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어쨌든 종목을 찾아보자고 한다면 사실은 최근 상황이 인플레이션 생기고 뭐 금리 다시 올랐잖아요. 그럼 한때 뭐 금리 상승 관련된 뭐 은행주나 보험주 뭐 잠깐 좋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또 약간 그런 것 같고 혹시 뭐 향후에 그럼 좀 이쪽을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까요? 지금 금리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제 은행주나 이제 보험주 많이 올랐을 텐데 요즘에는 또 은행주가 규제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없거든요. 딱 저도 그렇지만 뇌리에 박힌 게 금리가 올라도 은행주는 재미없을 거다. 왜? 정부가 규제를 계속 하니까. 라는 건데 그러면 그럴수록 물론 그게 처음엔 이제 맞는 말이지만 그런 오해가 누적되면 나중에 그게 한 방에 또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지금까지는 시장이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장 금리가 많이 급등했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한 10bp 이상 네. 오늘 좀 많이 급등을 했는데
은행주들은 또 시중은행은 또 많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저축은행이나 뭐 제주은행 이런 조그만 은행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일단 최근에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했었잖아요. 그때 좀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시중은행들의 예대 금리 마진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1% 초반대. 뭐 하나은행, 신한은행 다 마찬가지지만 1.1에서 1.2% 정도 그거밖에 안 나올 정도로 지금 규제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반면에 뭐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인터넷 은행들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달만 해도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78.3%가 평균치였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안정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아주 낮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올라갈 거란 전망이 좀 있어서 보험주도 이제 금리 상승만 보고 무작정 수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결국은 어쨌든 김 대표님 판단은 뭐 시장은 지수는 박스장인데 뭐 그 안에도 종목 장세라고 하면 태조이 방어는 사실 이제 얘기한 지 또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이거 그다음 뭔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상승과 관련된 은행주나 보험주는 조금 아닌 것 같다고 말씀 주셨고 그럼 기억나는 게 예전에 그 식료품 관련된 거 또 라면 가격도 곧 다시 또 올린다고 없습니다. 농심이 이제 그런데. 11% 이상 라면 제품 가격을 인상 결정을 했는데 혹시 언제자로 올리는 거죠? 아직은 안 됐죠? 공식 추석 발표를 했고 끝나고 추석 끝나고 끝나고. 9월 15일부터 올리는 걸로 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좀 많이 사야 되겠네. 라면요? 예. 오래 있으면은 기름 쪄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겉면이 있습니다. 라면 겉면. 좋아하는데. 예, 어쨌든 그럼 네. 좋은 거 아닌가요, 그쪽? 농심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이 좋은 게 4분기부터 이제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 사실 1년 전에는 라면 가격 인상을 6점 몇 프로 했었을 때 다음 날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한 4-5개가 나오면서 목표가 다 상향을 시켰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봤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일 먼저 나온 리포트 한 2개 정도 보니까 목표가는 안 올렸습니다. 유지를 하고 하나는 실적 컨센도 올리지 않고 한 군데는 올렸는데 그걸 별로 이렇게 내용에 쓰진 않고 뒤에 이제 백자료에만 숫자로 좀 반영을 했던 것 같은데 2022년도 이익보다도 23년도 이익을 한 20몇 % 추정치를 상향을 시켰더라고요. 지난번에 1년 전에 6.8% 라면 가격 인상했을 때랑 상승률을 비슷하게 추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로 보면 사실 엄청 한 2배가량이 되는 상승률인데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이것밖에 안 보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이 비용 면에서 이 소맥이나 팜유 가격 안정세가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질 않고 지금 다시 또 반등하고 이런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원자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크게 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투심도 이렇게 좋진 않은 편이죠. 다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라면 가격, 그 음식료 업체 주가들이. 어떻게 김 대표님 뭐 음식료 네. 업체 관련해서 보통 보면 음식료 곡물 가격 영향을 끼치는 게 라니냐, 엘니뇨. 엘니뇨. 네, 요 두 개가 순환 주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2년 4년 단위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거는 문구합니다. 읽어보다가 그래 그냥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끝나는 시기가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게 좀 벗어나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기후 관련돼서는 좀 벗어날 수는 있겠다 싶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파종 시기 관련된 쪽에서 내년도 그러면 똑같이 그러니까 올해는 거의 끝났다고 치면은 내년에 파종 그대로 또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못 되게 되면 또 내년에 변화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비료 가격 같은 경우는 요즘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암모니아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러세요? 네. 암모니아, 칼륨 이것 때문에 지금 다 유럽에서 뭐 공장도 다 가동 못하고 있고 그러면 비료 가격 올라가는데 곡물 가격도 같이 올라가겠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밀렸다고 안도할 수 있을 땐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드는데 그래도 구조적으로는 과거 수치만큼의 움직임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뭐 등락은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향 안정으로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은 조금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앞서 금리 관련된 얘기 하셨는데 지금 오늘 보면은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반응한 거는 아까 팀장님 얘기하셨듯이 예대 마진 그래도 넉넉한 쪽은 저축은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축은행주, 푸른 저축은행 이런 거 쭉 올라갔고 게다가 금리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약간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리 빨리 올라간다 그러면 부실이 또 커지겠죠. 그럼 바빠지는 건 채권 추심 업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신용정보 이런 거 반응하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런 데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약간 좀 작은 쪽이지만 그렇다고 시총 작은 종목은 완전 작은 종목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보고
거기서 이제 어차피 지금 금리 내릴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당분간은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계속 매수세는 이어가고 게다가 저축은행주 같은 경우도 지금 안 움직인 저축은행주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봐가면서 뭐 계속 아이디어 살려가야죠 이런 때는. 네. 근데 사실 푸른저축은행이랑 제주은행 이런 것들이 너무 급등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뭐 테마성으로 움직여가지고 또 이상한 뭐 어디서 뭐 인수한다 약간 이런 이슈 가지고 좀 많이 등락을 하는 것 같아서 막상 그 금리 상승 수혜주로만 보고 접근하면은 또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은행 예. 제주은행은 아직도 친한 계열이 네. 예. 한국은 보니까 이게 테마가 좀 난무하는 시장이 맞는 것 같아요. 난무. 그러니까 추세가 잡히지 않고 그 주포들이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주도주도 없고 이러니까 돈은 있고 수익률 게임은 해야 되겠고 그리고 특별히 기관들의 수익률 게임도 굉장히 심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 갑자기 우르르 울어서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도 부르고 조풍 조방원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아 뭐지? 태풍 조방원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네네. 이뭐 언제 이름이 2차전지 빼고 바뀌었어요 또. 네 그렇게도 지금 부르는데 빼버려 있구나.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거의 대부분 그 약간 테마성인데 그 기관들이 수익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여기서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오늘 뭐 일부부터 쭉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투자의 여건 자체가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여기서 대고 안 좋다 얘기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그나마 조금 수익률 게임에 의한 테마성이든 어쨌든 간에 조금 그래도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얘기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저도 궁금한 걸 여쭤보고 있는데 네. 그 또 최근에 좀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뭐 지금 여전히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상생활 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행 관련 것들 막 얘기하면서 한때 뭐 저가항공사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네. 제주항공이 결국은 유상증자를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지난 8월 19일에 유상증자 뭐 추진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요거에 대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라고 공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 10일 정도 이후인 오늘 3,200억 원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유상증자 한다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발행 주식 수가 지금 5천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근데 새로 발행하는 주식이 2,7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규모로 또다시 증자를 하는 거죠. 그거 참 답답한 투자자들은 그 수준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는지 조금 이따 또 추이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예정 발행가도 굉장히 낮습니다. 11,750원인데요. 물론 10월 말에 다시 재확정이 될 금액이고요. 전일 종가 대비해서 한 30% 정도 낮은 가격이라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요. 또 내일 나올 리포트 보니까 제목이 이번에 뭐 유상증자하고 떨어졌으니 싸게 담자 약간 이런 투자 포인트로 접근하는 그런 애널리스트 분들도 리포트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번에 참여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도는 이제 차세대 항공기 도입을 위한 시설 자금 용도라고 알려졌고요. 이미 2018년도에 이제 도입하기로 했던 항공기도 있습니다. 한 44억 불 정도 규모라서 그거 이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로 보이고요. 그리고 추이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주항공 주가하고 제주항공 시가총액 요 차이를 보시면 제주항공 주가는 거의 지금 바닥 시점까지 내려와 있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시가총액을 보면은 바닥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높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유를 보면은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주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3천만 주보다 좀 아래에 있었는데 5천만 주까지 갔다가 이번 공시를 반영해서 거의 뭐 7,500만 주 이상까지 많이 올라온 상태. 두 배가 넘어간 거죠 지금. 그렇죠. 2천만 주 때 3천만 주보다 아래에 있었는데 거의 8천만 주까지 급증했으니까 예,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과거에 2016년, 17년도 그때 영업이익이 막 1,000억 나오던 시절 그때 수준의 시가총액까지 거의 온 상태거든요. 많은 희석을 거쳐서. 왜냐면 유상증자를 한번 할 때마다 시총이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이런 걸로 봐서 이번에는 좀 참여하지 말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논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뭐 제주항공도 그렇고 최근에 여행주가 잠깐 요 며칠인가 뭐 이렇게 올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뭐 질병관리센터인가에서 뭐 입국 전 코로나 검사 뭐 이렇게 안 하기로 하고 뭐 이랬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한장 들썩들썩 했는데 오늘 또 이제 감염병 자문위원회에서
11시에 어떤 방송을 하나 하더라고요. 위기 대응 자문위 회의 결과 설명회를 오는 11시에 했는데 이때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폐지하기로 정부에 권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또 여행주들이 오늘 뭐 마이너스 한 3, 4%까지 갔었는데 뭐 플러스로 확 전환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두 투어, 노랑풍선, 하나 투어 다 2, 3%대씩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 지금은 현재 이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들 대상으로 입국하기 뭐 24시간 전, 48시간 전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의무화가 돼 있는데 요거를 폐지하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검사하는 걸로 바꾸자라고 이제 권고를 한 겁니다. 좀 도움이 될까요, 대표님? 어떻게 여행주 관련된 거? 이거는 여행업계에서 얘기하는 가장 호재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게 됐었을 때 아마 입출국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고 보게 되면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높은데 이제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막상 그러면 오케이 풀렸으니까 가겠느냐 한두 번은 요즘 보니까 다녀오시더라고요. 다녀오시는데 뭐 감수하고도 예, 다녀오고 와 좋았어 하지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예산이 와 이게 하더라고요. 아, 비싸진 거죠? 비행기값도 비싸지고. 비행기값 네. 비싸졌고 환전할 때 깜짝 놀랐답니다. 원화가 너무 그러네. 약세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나갔다 왔는데 나갔다 와서 이제 예산하고 이렇게 보면 이거 다시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생각에 네, 약간 좀 울컥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보통 여행 쪽이 한 번 가니까 되게 오랜만에 가서 좋았어. 그럼 또 가야지. 이게 아직은 조금 좀 그러지 않나. 예전에는 제주도 가는 것보다 동남아 가는 게 더 싸.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어떠세요? 그 여행 가고 싶으세요? 해외에? 저는 인포맥스 나와야죠. 아, 인포맥스. 네, 네. 인포맥스 붙박이. 네, 우리 공무원이요? 네. 박 박사님은 해외 나간다면 나가시고 싶으세요? 아니, 저는 사실은 이제 출장을 그래도 한 1년에 두세 번씩은 갔는데 지금 출장 안 간 지가 한 3년째 돼가니까 네. 약간 좀 우울증 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가고 싶은데 출장은 일하러 가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일 못한다고 우울증이 오세요? 아니 근데 신기하신 이게 분이네. 그래도 좀 이렇게 해외 나가면서 일하면 뭔가 좀 이렇게 리프레시 되고 하니까. 아, 네. 근데 일단 저희 회사는 그러니까 허가는 아닌데 신고를 하라고 하거든요. 아, 해외 갈 때. 네, 그러면 사실은 가기 좀 그렇죠. 그렇죠. 왜 가? 그러면 이게 지금 출장이 아니라 이제 관광인데 네. 이 시국에 가야겠니? 이러면 좀 그래서 저는 아직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가고는 싶으나. 예, 가고는 쉽습니다. 네. 네. 비행기 좀 타고 싶어요. 예. 네. 혹시 어떻게 저는 승무트는 최근에 예매를 했습니다. 오. 네, 근데 예매하면서 조금 이 변화의 조짐을 본 게 티켓 가격이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최근에 이 LCC들이 사실 동남아 쪽 그리고 뭐 약간 일본도 아직 안 뚫렸고 이렇게 한정적이거든요, 노선들이. 그래서 그 노선 안에서 LCC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티켓 가격이 다시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다낭 예약을 했는데 30만 원대 왕복 1인당. 티켓이 예. 좀 싼 거 아닌가요? 싼 거죠. 그렇죠. 예. 네,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고 사실 주식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걱정이죠. 업황이 이제 풀리려고 하는데 벌써 또 이제 치킨 게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고 또 입국자 수도 7월 달에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5월 달에 한 20만 명까지 떨어졌다가 거기서 이제 50만 명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주째 계속 하락세를 하고 있어서 P와 Q 동시에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폐지한다 이런 이슈 때문에 들썩들썩 하긴 하지만 지금 업황 자체는 참 어렵죠. 지금 유상증자 이렇게 굉장히 대규모로 추진을 하는 것만 봐도 업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근데 이건 조금 딴 얘기일 수 있는데 입국 전 이 코로나 검사는 꼭 여행주 관련된 게 아니라 좀 필요한 것 같은 게 요즘에 주변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보면 이 직원을 못 구해서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식당 같은 경우는 뭐 직원 없으니까 그냥 오후에 문 닫고. 근데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정 부분 자기 포지션을 차지해주고 그거 이외를 이제 한국에 있는 뭐 학생들이나 이제 했는데 이제 없으니까 뭐 국내에 있는 그 대학생이나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로만 치료를 하니까 학생들은 지금 배달 가 있어요. 배달가 있나요? 다 배달 나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없어요, 더.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되게 이 실질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은 되게 엄청난 스트레스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주식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좀 저하고 상관된 얘기를 저하고 상관이 없구나. 자영업 하세요. 아니요, 저 그게 아니라 그
한국에 있습니다. 오늘 그 제가 눈에 띄었던 것 하나가 오스템 임플란트가 네. 좀 올랐길래 제가 지금 발음이 지금 제가 부정확한 이유가 제가 지금 치아 치료를 아, 제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임플란트를 제가 해야 되는데 오스템은 이 오늘 같은 장에 좀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좀 이제 있나요, 임플란트 주들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중국의 VBP인가요? 네. 그 중국 정부에서 국공립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구매를 하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처럼.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 업체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국공립 의료기관을 먼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우리나라 뭐 덴티움이나 오스 임플란트들은 민영 의료기관에 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의료기관은 이제 민영보다는 단가가 훨씬 높고 해외 뭐 스트라우만 같은 이런 브랜드를 내세우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독점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피해를 줄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측에서도 별로 큰 피해는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IR 측에서 나온 숫자가 그래도 한 많으면 30% 정도는 단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로 봐서 뭐 일단 타격은 안 받을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더 길게 본다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더 잘 만들고 더 싸게 만들고 있는 이런 품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랜드도 마찬가지일 거고 화장품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 임플란트 쪽도 그렇게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네. 원래 중국 기반으로 하는 소비재 산업은 음. 함부로 이제부터 그렇습니다. 당한 게 지금 얼마인데요? 아, 네. 임플란트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스트라우만 독일 업체 1등 세계 1등 업체 그 프리미엄 업체죠. 그 업체보다 한국 점유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제 점유율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일단 높습니다. 네. 네. 그런가요? 오스템하고 단가는, 네. 그 앞서 덴티움 그 두 가지를 합치면 가장 높은 네. 비율이더라고요. 네. 단가는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네. 네, 일단 그래도 경쟁력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중국 그 락다운 됐을 때 한번 좀 힘들었다가 다시 리오프닝 되면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악재가 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면서 또 안 좋게만 생각하려니까 과거에 중국이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보려고 했더니 홀라당 가져가 버린 이런 업종들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우려는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면세점도 우리나라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가니까 이제 한국 가서 사지 말고 중국 내에서 사라라고 하면서 중국 내 면세점을 많이 키웠잖아요. CTG 면세점 같은 거 엄청 하이난 네. 네, 쫙 크겠죠. 그냥. 네. 네, 그런 사례들이 이제 하나씩 기억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유튜브니까 욕하셔도 돼요. 네. 유튜브로만 나갑니다 지금. 제가 일단은 한 다음 달 정도면 제가 심을 예정이니까 네. 제가 심어보고 아 그럼 의사분들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네, 제가 그때 한번 네. 다시 한번 못 나오시잖아요. 이가 그러신데 그래도 나오실 나올 수 겁니다. 있죠. 저희는 네. 유튜브 하니까 이제 이빨 세게 발음하시 이빨 좀 튀어나와도 괜찮아요. 아니 지금. 진짜 사실 저 네. 좀 긴장되는 게 제가 지난번 재채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보조 그걸 끼고 있는데 네. 얘가 한번 튀어나왔어요. 아이고, 괜찮네요. 네, 깜짝이야. 오늘 역대 방송 한번 이렇게 아유 사진 네. 찍었어야 돼. 예, 지금 뭐 저희 그 저기 채널방에서 유튜브 보드가 좋네 또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근데 저희가 뭐 길게 하진 않을 거고 좀 준비했던 내용들을 좀 못 다룬 게 있어서 아까 태풍 조방원 네.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뭐 최근에 또 테마라고 하면 테마 중에 하나가 지금 방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현대로템이 최근에 보면은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이 막 어디에 무기 수출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때요? 이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수출인가요? 일단 이미 알려져 있던 수출 건이었고 오늘 본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나왔는데 현대로템이 폴란드양으로 4.5조 원 규모의 K2 전차 공급 본계약 체결을 공시를 했고요. 계약 기간은 27년도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1차로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한 전차를 한 180대 정도 공급을 하는데 이후부터는 폴란드 현지 생산을 한다고 하거든요. 현지 생산을 하면은 그 폴란드 주변에 있는 국가들한테 수출하기에도 좀 더 유리한 위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는 네. 타임인 것 같은데 주가 측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여기서 따라잡으려면 더 큰 호재들이 이제 쭉쭉쭉 나와야 되는데 네. 좀 불명하죠. 네. 네. 어쨌든 그 폴란드가 자기네 전차를 우크라이나 다 줘버려가지고 그렇죠. 없어가지고 지금 독일 거 쓰냐 우리 거 쓰냐 근데 결국 우리 거 쓰는 거지 않습니까? 레오파드라고 네. 그거 다 줘버렸고요. 네. 근데 또 내심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오래된 거. 아, 썩은 거 주고. 네. 어. 그리고 이참에 우리는 당하면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롭게 근데 해도 폴란드가 뭐 아직 그렇게 여유가 뭐 큰 그렇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저렴한 거 없나? 네. 가성비 없나? 음. 찾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 전차 좋은가요? 이게 한국 전차의 강점이 네. 모든 그러니까 겨울이면 겨울, 여름이면 여름 이렇게 사계절 다 거기다가 비 오는 것도 견뎌 뭐 또 강도하는 것도 다 견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안 비싸다. 네. 이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다른 뭐 이스라엘 전차나 뭐 그 다른 메리카바인가요? 그거는 가격이 한 두세 배 되고요. No. 그거보다는 그래도 한 100억 되면은 그냥 현실적으로 리즈너블한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럼 폴란드에서 지으면은 폴란드의 기술 이전도 좀 해주나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기술이전 고구에 이제 지금 현대로템이 이만큼 올랐는데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거는 수익성이 과거에 저희가 생각하듯이 수익성을 보게 되면 국방부에 납품하는 수익성 가지고는 지금 얘기를 못 합니다. 그거는 뭐 많이 남겨 먹으면 당연히 국방부가 뭐라고 하겠죠. 아니 이렇게 많이 남겨 먹고 이렇게 하면 뭐야 이거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네. 해외 쪽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수익성 이거를 공개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네.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 안에 이렇게 포장해서 조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지금 사업 보고서에 반영되는 게 아마 4분기부터는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때 한번 뚜껑 열어봐야죠. 그래서 생각보다 수익성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좀 재평가되지 않을까요? 그 우리 대표님이 밀떡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니요. 아닌가요? 밀떡 저는 깸덕이죠. 아닌가요? 네. 그래서 좀 그쪽 아시는 것 같은데 정말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인데 전차하고 네. 탱크하고 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주포하고 전차하고 다른 거죠. 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게 K9 자주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네. 예, 자주포는 포가 아주 길어요. 근데 이제 장갑차 같은 데다 엮여 있으니까 전 그게 탱크인 줄 알았는데 네.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건 자주포고요. 네. 움직여서 빵빵 쏘는 거고 지금 이 전차는 그냥 계속 걸어다니면서 쏘는 거니까. 그 채팅방에 예.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이거 잘 아실 겁니다. 아 해병대. 네, 해병대에서 그 포병하고는 또 다르죠. 예, 해병대에서 나오신 분들은 자주포에 대해서 거의 뭐 다 눈 감아도 이렇게 뭐 그려지는 이런 상황이시기 때문에 아마 또 조언 주시면 근데 탱크랑 전차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같은 거 아니에요? 전차랑 탱크. 전차랑 탱크는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전차하고 탱크 여쭤봤잖아요. 자주포랑은 다른 거고요. 탱크는 영어고 전차는 한국어예요. 아니 오. 왜냐하면 네. 너무 뻔한 거라서 설마 그 질문을 했을까? 자주포를 물어봤겠지. 이번에 아니, 자주포도 우리가 수출을 아니 하거든요. K2 전차라고 하길래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산 탱크를 수출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K9 자주포도 예, 수출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자주포는 포 색깔이 자주색, 보라색. 왜냐면 네. 전차를 옛날에 저희 시골에서는 자전거를 전차라고 불렀거든요. 전차. 이것도 정리 안 되시잖아요 지금 팀장님이. 옛날에 그 엄복동 그 시절 이야기가 목동까지 아니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전거를 전차라고 불렀는데 자전차. 아, 진짜요? 네. 저희는 저 어렸을 때 그냥 바이시클 그랬는데요. 바이시클. 죄송합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네. 틀리죠. 네. 네. 뭐 치골이 너무 길어가지고. 예, 아니 뭐 본의 아니게 이게 뒷방송 이게 뭐라고 하나 애프터 방송으로 가니까 좀 본의 아니게 쓸데없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마무리 좀 해야 되겠네요.